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지난주에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야,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서는 앞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친구, 평소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모범적인 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돌봄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져 버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까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바로 늙어가는 일에 대한 준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초고령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명 중 20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2025년에 그 기준을 넘어섰어요. 바로 지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이 지점까지 오는데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26년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1위.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5사람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3사람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은행에서, 마트에서 어디를 가든 어르신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풍경이 이제 당연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빨라진 걸까요? 간단해요. 아이는 안 태어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의학은 발달해서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OECD 꼴찌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와 늙어가는 속도가 동시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할 사람보다 돌봄받을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일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 100명이 어르신 23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2050년에는 어르신 7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 1.3명이 어르신 한 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제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병원 가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전엔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았는데 이제는 대기표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앞으로는 병원 예약이 2, 3주 뒤로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이 됐고요. 세 번째,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10년 새에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같이 늙어갈 사람이 없는 노후.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도 그건 아직 먼 얘기 아냐?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천만에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하는데 요양원은 대기자가 200명이 넘는데 집에서 모시려니 24시간 봐야 하는데 나도 직장 다니는 몸이고 형제들끼리 누가 더 돌봐야 하냐고 싸우고 있어. 이분 평생 가족끼리 싸워본 적 없는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봄 문제 하나로 형제 관계가
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한 달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어.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긴 하지만 간병비까지 합치면 이런 식으로 몇 년 가면 집안이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나요? 지금 당장은 건강하고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우리 집,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고립이라는 단어예요. 퇴직하면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고, 결국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르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기본이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정체성의 위기예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회사의 부장, 마을의 이장이었던 분이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의 충격.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의 그 마음을요. 가족 문제도 심각해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자녀 세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누가 더 많이 돌보느냐, 비용은 누가 더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로 평생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자매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며느리한테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부모님 돌봄비로 월 200에서 300만 원이 나가면서 자녀 교육비를 줄이고 가족여행도 포기하고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주로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 보통 여성분들이죠. 이분들이 완전히 지쳐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신만의 시간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까지 생겨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커져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 예산은 늘어나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 갈등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내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불만을 갖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 나라 만드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박대하느냐고 억울해하시고,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져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런 일들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을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하고 미래의 어려움은 실제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직 괜찮아. 그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찾아와요. 또 정상성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재앙이 돼요. 그럼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일본은 2013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어요.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한 동네 안에 병원, 복지관, 어르신 주택, 간병 서비스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버스 타고 다닐 필요 없이 걸어서 1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요코하마의 한 구역에는 도보 10분 거리의 병원,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 주택이 모두 있어요.
버스 타고 30분씩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동네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 고립도 줄고 돌봄 비용도 30% 절감됐어요. 덴마크는 발상을 바꿨어요.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경험 있는 인재로 본 거예요.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사 같은 일들 말이에요.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 덕분에 70대 취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고 노인 빈곤율도 7%대로 매우 낮아요. 싱가포르는 다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 모델을 만들었어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단지 안, 다른 동에 살면 주택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고 3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맞춤형 주택도 설계했어요. 단지 안에 고령자 전용 의료시설과 돌봄 서비스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다 받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이에요. 65세 이상이면 소득 하위 70%는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3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중산층이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신청 안 하시는데 의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합쳐서 월 소득이 26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국가 건강검진을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만 66세부터는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예요. 또 시력이 나빠지신 분들을 위한 안경 지원 사업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통비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버스 요금 할인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무료고 경기도는 30% 할인이에요. 기차표도 KTX는 평일 30% 할인, 일반 열차는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데 미리 알아두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서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도와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30만 원 정도 들어요. 본인 부담금이 20%니까 실제로는 6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양보호사님 교통비랑 식사비는 따로라는 거예요. 보통 하루 1만 원 정도 추가로 드려야 해요. 목욕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한 번에 3만 원 정도예요. 본인 부담금은 6천 원이고요. 만약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면 어떨까요? 1등급 기준으로 월 270만 원이 기본 비용인데 본인 부담금은 54만 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식비, 상급 침실료, 임의용비, 세탁비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요. 보통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만 알면 충분해요. 먼저 카카오톡이에요. 이건 문자 대신 쓰는 건데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카톡 좀 보내세요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진도 바로 보낼 수 있고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서 편해요. 네이버 지도도 꼭 배워보세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처음 가는 곳의 위치를 찾을 때 정말 유용해요. 목적지만 입력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버스 몇 번을 타야 하는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하나는 꼭 설정해 두세요. 요즘 많은 가게에서 현금보다 이걸로 계산하면 할인해줘요.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고 잔돈 받을 일도 없어서 편해요. 유튜브도 한번 써보세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요리법, 운동법, 건강정보. 심심할 때 옛날 가요나 드라마도 볼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집 안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가지만 바꿔도 훨씬 안전해져요. 먼저 화장실이에요. 변기 옆과 샤워실에 안전바를 설치하세요. 인터넷이나 홈센터에서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직접 설치하기 어려우면 동네 철물점에서 해줘요. 문턱도 없애는 게 좋아요. 작은 문턱도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경사로를 만들거나 아예 평평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조명도 중요해요. 특히 계단이나 복도는 밝게 해두세요. LED 조명으로 바꾸면 전기료도 절약되고 더 밝아져요. 센서 등을 달아두면 밤에 일어날 때 자동으로 켜져서 좋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두세요.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 바닥에요. 다이소 같은 곳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벨도 설치해보세요.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형태가 있어요. 쓰러졌을 때 버튼만 누르면 미리 등록해둔 가족이나 119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건강을 지키는 것. 오래 사는 건 이제 당연한 시대예요.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죠.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보내는 건 장수가 아니에요. 진짜 장수는 내 2발로 걸어서 시장에 가고 내 손으로 밥을 해 먹고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70세 이후에 골절 한 번 나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근육은 30% 이상 줄어들고요. 더 무서운 건 노년기에 한 번 잃은 근육과 균형 감각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그 순간이 건강 하락 곡선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의자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5번씩 3세트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 기르는데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면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해도 돼요. 물병 운동도 좋아요. 1.5리터 물병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양옆으로 벌렸다 모았다 해보세요. 물병이 무거우면 500ml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 층씩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려가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내려올 때만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스트레칭도 꼭 하세요. 특히 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뇌를 계속 자극해줘야 해요. 특별한 것보다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에요.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세요. 항상 같은 길만 다니지 말고 다른 길로 가보세요. 길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뇌 운동이 돼요. 요리할 때 레시피 보지 말고 기억으로 해보세요. 재료 준비하고 순서 생각하고 간 맞추고 이런 과정들이 다 뇌 운동이에요. 일기 쓰는 것도 좋아요. 하루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써보세요. 기억을 되짚어보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퍼즐이나 스도쿠 같은 게임도 해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2번째, 돈을 준비하는 것. 은퇴 후 20년에서 30년은 월급 없는 장마철이에요. 우산이 떨어지면 바로 비 맞고 고생하는 거죠. 70세 이후에 간병비가 월 150에서 250만 원 들어요. 3년이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죠. 여기에 의료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은퇴 후 20년 동안 최소 2억에서 3억은 필요해요. 더 무서운 건 의료비가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는 거예요. 최근 10년간 물가는 연 2% 올랐는데 의료비는 4% 이상 올랐어요. 지금 병원비 5만 원이 10년 뒤엔 7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눠서 관리해야 해요.
금융 전문가들이 버킷 전략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버킷은 양동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3개의 양동이에 나눠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양동이는 지금부터 3년 안에 쓸 돈이에요.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꺼내 써야 하는 돈이니까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곳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양동이는 3년 뒤부터 10년 사이에 쓸 돈이고요. 국공채라는 걸 추천해요.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빈문서예요. 나라가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요 하면서 내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니까 좋아요. 또 안정형 배당주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회사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큰 회사들 말이에요. 세 번째 양동이는 10년 이후에 쓸 돈이에요. 이건 주식이나 ETF 같은 곳에 투자해서 물가 상승을 이겨내야 해요.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줄임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상장지수 펀드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정말 간단해요. 좋은 주식들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바구니에 담은 다음 그 바구니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좋은 회사 주식 100개를 모아놓은 바구니가 있다고 해보세요. 원래라면 이 주식들을 하나하나 다 사려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ETF를 사면 10만 원으로도 이 좋은 주식들을 조금씩 다 가질 수 있어요. 마치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니까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서 여러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사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투자할 수 있어요.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99개 회사가 있으니까 덜 위험하죠. 비율로 보면 첫 번째 주머니에 25에서 30%, 두 번째 주머니에 40에서 50%, 세 번째 주머니에 20에서 30% 정도 배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요양비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장기요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씻기, 밥 해주기, 청소하기, 병원 모시고 가기. 이런 일들을 전문가가 해주는 거예요. 65세 이상 5분 중 1분은 이런 서비스를 받으세요. 확률로 보면 나나 내 배우자에게 충분히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기술을 배우는 것. 요즘 세상은 정보가 곧 돈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내가 다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면 남들보다 몇 배를 더 쓰게 돼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이 필수가 됐어요.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요양 서비스 안내. 대부분이 이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해요. 기술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간편결제라는 것도 배워보세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카드 안 꺼내도 되고 잔돈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만 갖다 대면 삐소리 나면서 결제가 끝나요. 정말 편해요. 그리고 병원 예약도 이제 앱으로 해요. 앱이라는 건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병원 앱을 깔아놓으면 집에서 편하게 예약하고 진료 순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기계랑 안 친해하지 마세요. 배우는 데는 몇 개월이지만 못 배운 대가는 평생 불편함과 손해로 돌아와요. 개인 준비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끼리도 미리 약속을 해놔야 해요. 초고령 사회에서는 누가 얼마나 돌볼까가 가족의 최대 갈등 요인이 돼요. 이걸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수십 년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가족 회의를 열어서 역할을 나누세요.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누가 일상생활을 도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글로 남겨두세요. 법적 효력은 없어도 분쟁 가능성을 70% 이상 줄여줘요. 상속이나 증여 계획도 미리 세우고 연명치료 같은 의료 결정도 건강할 때 정해두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가까움이 생명이에요.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해요.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버스 한 번 갈아타야 하는 구조라면 사회와 단절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집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병원, 약국, 마트, 은행, 경로당, 공원. 5개 이하라면 노후 거주지로는 부적합해요. 없는 시설은 주민들끼리 힘을 모아서 요구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고 구청에 민원도 넣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도 방문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 안전망도 만드세요.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서너 명과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매일 안부 확인도 하고 응급 상황 때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세대를 나누는 벽을 허물어야 해요.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전통 요리법이나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고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는 이런 상생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아니면 직접 제안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청소년 진로 멘토링, 요리교실, 디지털 기기 교육. 이런 활동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을 안전 지킴이, 지역 문화 해설사, 학교 방과 후 돌봄.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월급보다 더 큰 가치를 줘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응급연락처부터 등록하세요. 가족과 노후 계획에 대한 대화도 시작하고요. 근처 병원, 약국 위치도 파악해 두시고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기, 걷기. 이런 것부터요. 한 달 안에는 종합건강검진 예약하시고 연금저축도 가입하거나 나비백을 늘리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한번 가보시고 스마트폰 기본 기능도 마스터하세요. 3개월 안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족 돌봄 협약서도 작성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학습도 시작하시고 자원봉사 활동도 해보세요. 6개월 안에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보험들을 정비하고 상속 계획도 세우세요. 디지털 기술 중급 과정도 이수하시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도 참여해보세요. 1년 안에는 은퇴 후 거주지를 결정하고 제2의 커리어도 구체화하세요. 사회 참여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완전한 노후 준비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도를 측정해야 해요. 건강 면에서는 일일 걸음 수가 8,000보 이상인지 주간 운동 횟수가 3회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체중도 BMI 23 이하로 유지하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해요. 재정 면에서는 월 저축률이 소득의 20% 이상인지 부채 비율이 자산의 30% 이하인지 점검하세요. 응급자금은 월 생활비의 6개월분 이상 준비해 두시고 투자 수익률은 연 5%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사회적 관계에서는 정기적인 만남이 월 4회 이상인지 새로운 인맥을 반기별로 2명 이상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원봉사는 월 10시간 이상, 지역사회 참여는 월 2회 이상이 좋아요. 심리적 측면에서는 생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5점 이하인지 체크해 보세요. 가족관계 만족도도 8점 이상, 건강 자신감과 사회적 연결감도 각각 7점 이상을 유지하셔야 해요. 나이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40대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예요.
주 3회 이상 운동 습관을 확립하고 연 1회 종합 건강검진을 시작하세요. 금연 금주하시고 적정 체중도 유지하셔야 해요. 재정적으로는 가계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노후 자금 목표액을 설정하세요. 현재 소득의 10에서 15배 정도가 적당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도 활용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시작하세요. 직장 외 인맥과 취미 활동도 시작하시고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능력도 향상시키세요. 50대는 본격적인 준비 시기예요. 근력 운동을 주 4회 이상으로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신경 쓰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거 말이에요. 치과 치료도 완료하시고 안과, 정형외과 정기 검진도 받으세요. 재정적으로는 노후 자금 적립을 가속화해서 소득의 20에서 30%는 저축하세요. 부채 정리 계획도 수립해서 은퇴 전에 완전히 상환하시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도 구성하세요. 은퇴 후 희망 거주지도 결정하시고 제2의 인생 커리어도 탐색해보세요. 부모 돌봄 계획도 수립하시고 배우자와 노후 계획을 상의하세요. 60대는 전환 준비 시기예요. 균형 감각 훈련을 추가하시고 인지기능 유지 활동도 강화하세요. 독서, 퍼즐, 새로운 학습 같은 거 말이에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6개월마다로 늘리시고 응급상황 대비책도 마련하세요. 재정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시고 퇴직금과 연금을 통합관리하세요. 버킷 전략으로 자산을 재배치하시고 상속 계획도 수립하세요. 주거지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하시고 운전 능력을 점검해서 대안교통수단도 확보하세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도 완성하시고 가족관계를 재정립하세요. 70대 이후는 적응과 유지 시기예요. 낙상 예방에 특히 주의하시고 약물 관리를 체계화하세요.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시고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점검하세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시고 필요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고 교통 이용의 편의성도 확보하세요. 가족, 친구와의 정기적 만남을 유지하시고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도 노력하세요. 매달 체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현황 점검과 목표 설정 기간이에요. 1월에는 작년 가계부를 정리하고 분석하세요. 건강검진 일정도 잡으시고 노후 준비 상태를 점검하세요. 가족회의 일정도 잡아보시고요. 2월에는 운동 루틴을 재정비하시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부모님 건강 상태도 체크하시고 지역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세요. 3월에는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하시고 디지털 기술 교육을 수강하세요. 이웃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시고 1분기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세요. 4월부터 6월까지는 계획 실행과 조정 기간이에요. 4월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고 연금저축 납입을 확인하세요. 가족 돌봄 계획도 점검하시고 새로운 인맥 만들기에도 노력하세요. 5월에는 운동 효과를 점검하고 조정하시고 투자 수익률도 점검하세요. 부모님과 깊은 대화 시간을 가지시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해보세요. 6월에는 상반기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시고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한 활동 위주로 말이에요. 에어컨 같은 주거 환경도 점검하시고 여름철 건강관리를 준비하세요. 7월부터 9월까지는 심화와 확장 기간이에요. 7월에는 여름철 운동 프로그램을 조정하시고 휴가 중에 새로운 경험을 쌓으세요. 가족과의 시간도 늘리시고 온라인 활동도 늘려보세요. 8월에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실천하시고 투자 전략을 중간 점검하세요. 새로운 기술도 익히시고 지역 축제 같은 문화 활동에도 참여해보세요. 9월에는 가을 건강관리를 준비하시고 하반기 재정 계획을 조정하세요. 겨울 준비도 하시고 새로운 도전 과제도 설정해보세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정리와 내년 준비 기간이에요. 10월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연말 세무를 준비하세요. 가족 행사도 계획하시고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 활용하세요. 11월에는 겨울철 운동 계획을 수립하시고 내년 목표 설정을 시작하세요. 연말 가계 정리도 하시고 감사 인사와 관계 정리도 해보세요. 12월에는 한 해 성과를 정리하시고 내년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새해 건강 다짐도 하시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물결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준비된 서핑보드를 타고 멋지게 올라탈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는 것이 곧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늙는 건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노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건강, 돈, 사람, 기술, 그리고 사회. 이 5가지를 기준으로 말이에요. 이건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해야 하는 일이에요.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하루가 쌓이면 그게 바로 후회가 되는 노년이 돼요. 반대로 오늘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경제적 자유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인가요? 어떤 답이든 좋아요. 그 답을 향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꼭 준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식기 전에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응급 연락처 하나 등록하는 것, 가족과 노후에 대해 대화 한 번 나누는 것, 동네 한 바퀴 걸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들이에요. 서로 도우며 함께 배우며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전해주셔서 다 같이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은 집값보다 더 중요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이 10억이어도 통장에 0원이면 노후는 불안합니다. 이 말이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한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73세, 서울 강남에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시는데 겉보기엔 부유해 보이시죠?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비로 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정숙 씨 통장에는 겨우 1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15억인데 왜 800만 원이 없지? 하며 당황하셨지만 집은 하루 이틀에 팔 수 없습니다. 결국 조카에게 돈을 빌려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굴욕감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에 사시는 명호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아들 둘이 모두 결혼해서 손주가 4명이나 됩니다. 어느 날 손주 생일 파티에 갔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4명이 각각 5만 원씩만 받으면 20만 원인데 명호 씨 지갑에는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려 해도 한도가 초과된 상황이었고 결국 며느리 앞에서 다음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32.1%가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한 분들이 3가구 중 1가구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일 실행 플랜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왜 부동산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아야 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노년기에 지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60대와 비교해서 70대는 평균 의료비가 2.3배, 80대는 3.1배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거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며칠 안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팔고 올게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약 3명 중 1명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간병비, 요양원비, 홈케어 서비스비 등은 매월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부동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집값이 급등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30% 안팎 줄었습니다. 즉,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이미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장기적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택연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통계에 따르면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평균 100만 원 안팎이며 서울의 경우 1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의료비, 생활비, 관리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별도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매월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고 목돈으로 미리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회피 이론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이런 손실회피 성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고령이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같은 비유동성 자산에만 의존한다면 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와 재산은 외부에 있지만 평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온다. 집값이나 부동산 시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선택권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떤 요양원을 택할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에만 의존하면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한 현금은 존재감을 줍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 정도는 있구나 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안전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은행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자유적금, 정기예금 중에서도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예금보다 금리가 약간 높으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MMF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안전성이 높고 수익률도 예금보다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은 되지 않으므로 전체 현금성 자산의 20%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6개월 이내 만기 정기예금입니다. 급하게 필요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고 만기까지 기다려도 큰 부담이 없는 기간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형 펀드나 단기채 등도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원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금성 자산들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계산할 것을 권합니다. 월 평균 생활비 곱하기 24개월, 여기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24개월, 4,800만 원, 여기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5,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24개월일까요? 심각한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이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혜자 씨는 월 생활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24개월, 3,600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4,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윤철 씨는 월 생활비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24개월, 6천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순영 씨는 월 생활비가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곱하기 24개월, 4,320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4,8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더 여유 있는 노후를 원한다면 36개월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때문에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A은행에 2천만 원, B은행에 2천만 원, C은행에 1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다리식 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누어서 예치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만료되어 금리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금 유동성을 구축할지 7일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일차는 지출 가계부 작성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서 월 평균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식비, 의료비, 관리비, 교통비, 용돈, 경조사비 등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가계부 앱을 사용하거나 간단히 노트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지 않은 지출도 월 평균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2회 종합검진이나 선택검진 내시경, CT 등으로 120만 원을 쓰신다면 월 평균 10만 원으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2일차는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드는 날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와 구분해서 비상금만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세요. 비상금 계좌는 평소 생활비와 철저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연결해버리면 어느새 습관적으로 쓰게 되니까 아예 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혹시 발급하셨더라도 지갑에 넣고 다니지 마시고 집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은행에서 CMA 상품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입출금도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CMA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므로 그 이상의 금액은 여러 곳에 분산하셔야 합니다. 3일차는 만기 분산 예적금 설계입니다. 앞서 계산한 필요 금액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누어 예치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6개월 만기에 1천만 원, 12개월 만기에 1,500만 원, 18개월 만기에 1,500만 원, 24개월 만기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만료되어 금리가 바뀌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상품일수록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수익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4일차는 의료 지출에 대비하는 날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라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소득 구간별로
약 9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까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중간소득자의 경우 약 250만 원 전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미리 신청 절차를 알아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도 숙지해 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재가서비스비에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보통 약 80% 내외를 부담해주는 구조입니다. 5일차는 사기와 보이스피싱,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날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40% 안팎을 차지합니다. 일계좌 일용도 원칙을 지키세요.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구분해서 사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각 계좌마다 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큰 금액 이체 시에는 24시간 대기 시간을 설정해 두세요. 스마트폰에 각 은행 앱을 설치하고 알림 기능을 켜두시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나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다면 무조건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6일차는 현금 흐름 개선의 날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해 보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OTT 서비스 등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해지하시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도 점검해 보세요. 70대 이후에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요금제를 다운그레이드 하시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절약법도 실천해 보세요. 전기료의 경우 누진제이므로 에어컨이나 전기 히터 사용을 줄이고 가스비는 중간 불로 요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이고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혜택들이 모이면 연간 수십만 원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7일차는 소득 다변화 미니 플랜을 세우는 날입니다. 국민연금과 공정연금을 최적화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 않고 계신다면 수급 시점을 조정해서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아 보세요. 작은 임대소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빈 방이나 주차 공간을 단기 임대로 활용하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도 가능합니다. 바둑, 서예, 요리 등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해보세요.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활용해 보세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수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유동성 확보를 넘어서 70대 이후 경제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늘리기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국민연금은 수급 시점을 늦추면 매년 7.2%씩 증액됩니다. 70세까지 늦추면 최대 43.2%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건강 상태와 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수령 방식을 최적화하세요.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세금 혜택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업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등이 단순 업무부터 상담, 멘토링 같은 전문 업무까지 나이와 체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 줄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정비 절약 외에도 생활 패턴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하는 비중을 늘리고 비싼 브랜드보다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의료비 절약도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결국 의료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해서 합병증을 예방하세요. 세 번째는 주거 전략입니다.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면 관리비, 세금, 공과금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도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집값 대비 월 수령액이 괜찮고 다른 소득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고려하신다면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버타운이나 고령자 복지주택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의료, 식사, 청소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안전과 편의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돌봄 대비입니다. 건강관리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금연과 금주 등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시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미리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하세요. 등급을 받으면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간병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있으니 보험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세요. 다섯 번째는 법무적 안전장치입니다.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성년후견 제도를 알아두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재산관리와 법률적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도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장례 방식, 의료진의 연명 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시면 가족들의 갈등을 줄이고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금융계좌의 비밀번호나 중요 서류 보관 장소를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세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와 마음 자산입니다.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기관 등에 참여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혀가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지출이지만 심리적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의문점들을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집이 있으면 됐지. 굳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나요? 집은 분명히 자산이지만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값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해 보세요. 강남 아파트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이미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집값에만 의존하다가는 집 부자, 현금 거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값 폭락으로 많은 은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안전성이 수익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익을 추구하다가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수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이나 CMA도 연 3에서 4% 정도의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물 가상승률이 연 3% 안팎 수준이므로 실질적인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노년기에는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녀들이 도와줄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에 대한 의존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취업, 결혼, 육아, 주택 구입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30대,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 비율이 157.3%에 달합니다. 즉, 자녀들도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전제로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은행 금리가 너무 낮은데 정말 예금만 해도 될까요? 70대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가 원금을 잃으면 재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30대, 40대라면 10년, 20년에 걸쳐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다소 위험하더라도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핵심 자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은퇴자들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직전에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은 숫자지만 평화는 오늘 꺼낼 수 있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장에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권은 현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즉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월 생활비에 몇 개월분이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비상금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기존 계좌와 구분해서 오직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와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도한 지출이 있다면 정리하셔서 매월 현금 유동성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 외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노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트와 펜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듣고 넘기면 잊어버리기 쉽지만 메모해 두시면 앞으로 기초연금과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기초연금을 통째로 날리고 계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그랜저 타고도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는 20년 된 소나타만 있어도 탈락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2025년부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3000cc가 넘는 고급 세단을 타도 차량 시세만 4천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바뀐 기준을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이 용돈이라고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것 때문에 연 400만 원 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5년 전에 딸한테 전세 보증금 좀 보태줬다고 지금까지 연금을 못 받는다니까요? 골프 회원권 하나 있다고 매달 34만 원을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어요. 2027년부터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깎이던 20%가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아예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무서운 진실이 있어요. 정부는 여러분의 최근 5년간 모든 금융거래를 다 추적해요. 자식한테 돈 보낸 것, 적금 만든 것, 보험 해약한 것까지 모든 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냥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는 게 뭐 어때서요? 어때서냐고요? 그것 때문에 몇 년치 연금을 날릴 수 있어요. 월 34만 원이면 1년에 408만 원이에요. 10년이면
4,080만 원이에요. 오늘 제가 60분간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생존 매뉴얼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분명히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인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국민연금 월 50만 원으로 근근히 살고 계세요. 다른 재산이라고는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에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는 매달 34만 원씩 받아서 생활이 한결 나아졌다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보니 진짜 무서운 함정이 있었어요. 2년 전 할머니는 아들이 급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보냈어요. 엄마, 사업 자금이 급해요. 곧 갚을게요라고 하니까 착한 마음에 통장에서 돈을 빼서 아들 계좌로 보낸 거죠. 그때 할머니는 전혀 몰랐어요. 정부가 최근 5년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다 추적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박영희 씨, 당신은 2년 전에 아들한테 1,5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아니에요.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요. 아들이 갚겠다고 했어요. 그럼 증명하세요. 차용증이라도 있습니까? 상환 계획서는요? 실제로 돌려받은 기록은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친자식한테 돈 빌려주는데 누가 차용증을 쓰겠어요? 상환 계획서는 또 뭐고요? 선생님, 그럼 아들한테 당장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아들도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그 1,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인 정액을 계산받았어요. 1,500만 원 곱하기 연 4% 나누기 12개월 월 5만 원. 이 5만 원 때문에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 월 34만 원을 날렸습니다. 1년이면 408만 원, 5년이면 2,040만 원이에요. 5만 원 때문에 34만 원을 못 받는다니 이게 말이 돼요? 할머니의 절규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에게 잠깐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평생 연금을 날린다니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억울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작년에 손자 결혼식 때문에 3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이번에는 축의금이었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것도 증여로 봤어요. 축의금도 증여예요? 손자 결혼식인데 금액이 일반적인 축의금 수준을 넘어서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결국 할머니는 1,8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정받았어요. 이게 소득인 정액에 월 6만 원으로 반영되면서 기초연금과는 더욱 멀어지게 됐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식과 손자를 위한 마음이 독이 된다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예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국가가 드리는 복지 혜택이고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낸 분들이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예요. 특히 2025년 3월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보험료율은 지금의 9%에서 점차 12%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대로 65세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기초연금이고
국민연금 개편과는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8월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올랐어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당연히 받겠네.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함정이 시작돼요.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금의 함정. 예금 1억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이걸 단순한 예금으로 보지 않아요. 이분은 1억 원으로 매달 33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계산해요. 어떻게 33만 원이 나올까요? 1억 곱하기 연 4% 나누기 12개월 33만 원. 그런데 선생님, 요즘 은행 이자가 4%나 돼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2에서 3%밖에 안 되죠. 하지만 정부는 무조건 4%로 계산해요. 이게 정부의 기준이거든요. 더 억울한 건 정기예금을 해약했을 때 받는 이자보다 훨씬 많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월 20만 원도 안 되는 이자인데 정부 계산으로는 33만 원이 되는 거죠. 전세보증금의 함정. 더 무서운 건 전세보증금이에요. 2억 원짜리 전세에 사시는 분이라면 2억 원으로 매달 66만 원의 소득이 가능하다. 2억 곱하기 0.04 나누기 12는 66만 원. 벌써 소득인 정액이 66만 원이 됐어요.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까지 더하면 228만 원을 쉽게 넘을 수 있어요. 그럼 전세보증금을 줄여야 하나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고 줄어든 보증금만큼 월세를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 해약금의 함정. 10년 넘게 낸 보험이 있으신가요? 해약금이 3천만 원 정도 나온다면 3천만 원 곱하기 0.04 나누기 12월 10만 원. 이것도 소득으로 계산돼요. 실제로는 보험을 해약하지 않는 이상 한 푼도 손에 들어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자동차의 함정. 여기서 좋은 소식도 있어요. 2025년부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3000cc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차였는데 이제는 오직 차량 시세만 봐요. 4천만 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어요. 그럼 그랜저를 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차량 시세가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가능해요. 하지만 여전히 함정이 있어요.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차부터는 전액 재산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값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두 번째 차량은 무조건 전액 재산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즉, 경차든 중고차든 두 번째 차량부터는 모두 소득인 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첫 번째 차량은 시세 4천만 원까지는 인정되니 가급적 차량은 한 대만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로소득의 혜택.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늘었어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30%만 소득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빼기 112만 원 곱하기 30% 26만 4천 원만 소득으로 반영돼요. 우와, 그럼 200만 원을 벌어도 26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네요? 맞아요.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